오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이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광노현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법 개정, 국회 사법개혁에 관련된 엄청난 고민을 하시고 또 각종 언론 매체에 칼럼도 쓰시고 했는데 그런 그동안에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응축해서 10강으로 진검다리 시민정치학교를 오늘 처음으로 올해 사업으로 시작을 계획을 했습니다. 12강인데 여기 10강으로 잘못돼 있다. 마지막에. 그래. 네, 오늘은 시민정치학교 본 강의에 앞서서 오프닝 강의로 맛보기 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열린 강의로 진행을 하고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정식으로 본 강의를 연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시민정치학교 강좌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오늘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강의에 함께 하시면서 시민으로서의 성숙한 그런 확장된 그런 인식을 높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장님 강의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네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검다리 영화위원회에 수속되어 있는 민진옥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독대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화 제목인데? 네, 네. 어쨌든 많이 변화를 추동하는 지금 막중한 시기인 것 같아서 또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영이라고 하고요. 기업체하고 관공서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광노현 교육관님하고는 촛불 집회에서 같이 저희가 활약을 같이 해서 또 그리고 이제 교육관님의 이제 법적인 법률적인 그런 강연, 그런 지식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를 한번 오려면 집에서 4시에 나와요. 중간에 차가 막히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4시에 나와도 막혀요. 사통 8달이 아니라 사방 8방이 막혀요. 강의를 신청을 한 거는 듣고 유레카 했던 이유가 제가 84학번이거든요. 84학번이니까 87년도에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 담임제가 됐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바빠서 뉴스는 거의 못 봐요. 다른 것도 못 보지만 바빠서 뉴스는 못 보는데 그래도 이제 일 끝나고 유튜브 들어가서 짤막짤막한 그날의 이슈 이런 것만 이제 챙겨서 듣는데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답답하고 좀 화도 많이 나고 좀 불러보고 싶은 심정도 있고 옛날에 101호 그래서 이제 항상 외쳐요. 나는 아직 40대다.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노현 이사장님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방통대 법학과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인상 깊게 강의를 들었고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또
그 농담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결코 후회하지 않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류학교 13기 박인호입니다. 박노영 교육감님께서 대류학교 총동창회 회장도 하고 계셨고, 저는 대류학교 들어와가지고 사법개혁에 관해서 박노영 교육감님께 많이 배웠고요. 또 저 또한 사법개혁에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사법개혁과 아울러 선거법개혁 등등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참석자들 간단한 본인 소개 들었고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그 분들 이제 뭐 또 강의도 드려야 되니까 짧고 굵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잘 안 보이네. 이은주 선생님. 아, 이은주 선생님. 네. 그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가 안 되네. 마이크 켜셔. 아, 저기 여건이 안 되시면 우리 문상희 선생님. 들어와 계신 분들 하는 건데 누구라도 네, 박영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이신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상희 선생님은 소리가 안 들리고 허은주? 이은주. 이은주 선생님도 음소거가 안 되고 아니 지금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데 아직. 음소거가 돼 있는 박영준님 음소거 되어 있네요. 박영준님, 안 돼 있다. 지금 먼저 그분이 아니, 지금 여기 됐습니다. 예. 네. 된것 같습니다. 네, 문상희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 예비 경선에서 강민정 후보님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박 교육감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요. 교육감님이야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강의에 강의하신다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시는 일을 나는 지금도 이렇게 공동체 거기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말씀하시는 분 굳이 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최미란. 뭐야 미라 씨 있어? 예. 열어요 그거. 이은주 선생님. 지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실 분들은 음소거를 하시고 음소거 해제를 음소거를 해주시고. 해제. 이제 음소거.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음소거 해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최미란. 줌을 오래간만에 하셔가지고. 최도진 선생님. 저는 그 도봉구에 사는 최도진이라고 하는데요. 최도진 선생님. 네. 어느 분이신가? 그 예전에 강노영 교육감님 교육감 선거할 때 선거 캠프에 참여한 거를 계기로 교육감님 존경하고 그 교육감이 이번에 강좌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강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좌 들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이은주.
김영명 선생님 아까 계셨는데 다 지금 저분은 누구시죠? 지금 안경 끼신 분. 그게 이제 중부이던가요? 김대우. 김대월 선생님 한 말씀 하시면 되겠다. 됐어. 안녕하세요. 들려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대월님. 네. 저는 청주 오창에 살고 있고요. 새 아이의 엄마고 겨울에 여기 중부 유럽 8박 10일 갔다 온 학부모인데 선생님이 좋은 강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얼른 신청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상하게. 뭐 저기 음소거 다른 해주세요. 분들은 지금 우리 이은주님 음소거 해제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 그 무렵부터 권노영 교육관님을 배웠던 것 같고요. 2014년 선거 때랑 교육감 나오셨을 때 저희가 많이 운동도 했던 것 같고, 저는 서대문구 주민인데요. 서대문구에서 많이 운동을 좀 했고요. 그때는 제 아이가 많이 어려서 아이를 데리고 징검다리 공동체 처음에 출범할 때도 데리고 다녔고, 징검다리 공동체에서 처음에 민주시민교육, 정치학교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 데리고 많이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기억이 꾸준히 징검다리는 제가 계속 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없으면 넘어갑시다 이제. 네. 이따 끝날 때.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본인 소개 못하신 분들은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사장님께서 한 1시간 정도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하시고, 이후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그 뭐 질문이나 또는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오늘 강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이 강좌를 열겠다고 결심을 하고 홍보를 했을 때 굉장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몇 분이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실지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정도 모이신 거가 딱 맞춤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실 생각을 하셔서 한 분 한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게 제가 하려는 강연 주제가 뭘까? 대체로 저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을 잠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육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제가 법학 교수 출신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법을 가르친 사람 치고는 좀 법학자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서초동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법시험도 안 보고 변호사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 세계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흔한 말로 서초동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법학자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학자는 모든 말과 글을
시작할 때 법조문이나 판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갖고 미주알 고주알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판례를 가지고 비평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사법 비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일, 재판부가 하는 일을 주로 비평하는 게 법학의 임무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학하고 정치학하고 분리된 후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학은 제도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해석론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법학은 해석론으로, 그러니까 실정법 해석론으로 좁혀진 겁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보지 않고 법원의 법 적용 과정만 보는 게 법학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초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보고 그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인가 이런 거를 보는 데 훈련이 돼 있어요.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제도인지 효율적인 제도인지 한목적적인 제도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저의 관심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도 사실은 배후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얘기는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 저 사람의 행태는 당연히 바뀔 것이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 저 사람의 인센티브 구조, 동기 구조, 욕망 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른바 진보 유튜브 방송에 이런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보수 유튜브 방송이든 진보 유튜브 방송이든 똑같습니다. 뭘 갖고 얘기합니까?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 행태를 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쯔쯔쯔 혀를 차기도 하고 내가 너 저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자신감도 갖고 그걸 또 씹는데 굉장한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권력 투쟁이 갖고 있는 경마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간접적인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굉장한 몰입과 흥분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자칫하면 진영 논리로 편이 갈리는 이유가 되는데, 저는 그쪽의 행태를 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를 놓고 얘기하게 되면 다 개인 책임으로 돌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악 판단을 하게 되고 사람의 동기나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거보다는 저 사람의 행태 뒤에 있는 법과 제도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를 바꾸면 저 사람의 행태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법학자가 보기에 저는 전혀 법학자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보기에 저는 또 사회과학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법과대학 나와서 법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지들 편이 아니에요. 그 법학자가 보면 저는 또 법해석학 하는 사람이 아니고 판례나 법조문 갖고 미주알 고주알 안 하니까 또 자기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어중간하죠. 서초동 사람이 봐도 남이고 법학자가 봐도 남이고 사회과학자가 봐도 남이에요. 교육학자가 보면 어떨까요? 제가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걸 잠깐 했잖아요. 교육계가 아니라 그러면 이상해. 이때 교육계라는 건 유초 중등 교육계라는 뜻이죠. 저는 고등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유초 중등 교육계가 보면 저 사람은 한때 서울교육의 리더였지만 잠시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서울교육 운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갑툭 튀지.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 저 사람이 꼭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이 또 없어요. 저도 교육학계에 제가 속했다.
교육 운동계에 제가 소속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묘하게 여러 가지로 무소속인 사람이에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소속일 뿐만 아니라 당이 없는 거지. 당이. 보세요. 저는 평생 법과제도를 따졌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법과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걸 정치라고 하잖아요. 법과제도를 적용하는 걸 사법이라고 그러고 법과제도를 만드는 거를 정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만들고 고치라고 허구한 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난 정치적인 글을 썼고 정치적인 말을 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정치권입니까? 저는 정치권 어디에도 안 속해요. 민주당도 정의당도 민주노동당도 진보당도 뭐 어느 당도 저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인사도 안 하지 기웃거리지도 않지 뭐 어느 편에 당파적으로 편들지도 않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소속도 아니에요. 법과 정치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을 하고 글을 써도 운동권 제가 90년부터 35년 넘게 사회운동만 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를 했지만 사회운동을 훨씬 더 본업같이 했는데 또 저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권은 70년대 80년대 80년대 그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 때 적어도 정학, 재적, 뭐 구속 이 세 가지 경험 중에 2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권이 아니야. 성골이 아니, 아니야. 35년을 했어도 운동권을 안 쳐. 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운동권 사람들도 나한테 특별히 돌봐주겠다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속도 안 돼 있고 그 대신 돌봄도 안 받죠. 그렇다고 내가 섭섭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런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의 강연을 하나. 보통 법학자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사회과학자들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신 지금 얘기한 걸 다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운동권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이고 어떤 면에서는 교육계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과학계고 어떤 면에서는 법학계고 어떤 면에서는 서초동하고 별 상관없잖아. 서초동 없어보고 크리틱 아니야 비판자들.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원개혁 하면 또 막 할 말이 많고 그러니까 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좋게 말할 때 저는 경계인이다, 아웃사이더다. 그렇지만 모든 걸 가로질른 사람이다. 이걸 건방지게 말하면 종횡무진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근데 이게 제가 어디에도 소속 안 됐다는 거. 난 심지어 사회 원로들한테도 소속이 안 돼 있어. 사실 내 나이도 간단치 않아서 사회 원로 나이잖아요. 이제 이미. 그러나 한 40대 중반부터 원로 소리 듣던 80대 노인들이 계시잖아.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에 혁혁한 원로들이 계시거든요. 한 뭐 20분쯤 되죠.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10분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계파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잘 알지만 그분들의 심부름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를 존중을 하지만 당신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봐도 저는 약간 그런 독특한 입지가 있고 다 소통은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튼 묘하게 저는 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놈이고 지 멋대로 한다는 평가까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억울한 거야. 지 멋대로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권위원회 사무총장하고 그럴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시민단체처럼 때로는 국제기구처럼 국가기관의 보편적 이성과 현장적 감성을 가지고
각종 조언과 권고를 하는 데거든요. 약간의 질책, 권고 이런 거가 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부터 이제 그 정권과 관련 정권의 핵심 인물로부터 약간 좀 우리가 신경이 쓰인다, 좀 신경 좀 써줘, 뭐 이런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그렇게 전화하는 건 당신의 권한이고, 당신의 사정이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건 나의 권한이고 나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노땡큐를 하죠. 그걸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말이 맞아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지. 아마 대통령 빼놓고 권력서열 5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전화를 했다 이거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지독한 놈이라고, 누구 말도 안 듣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지 않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전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에서 인권위원회가 그 얘기를 따르는 순간 인권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국민들을 안아줄 1000개의 손, 국민들의 처지를 살펴야 될 1000개의 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이 먹은 사람으로 내가 이런 거의 후과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잘 알죠, 당연히. 그 모르는 바보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씨 원칙대로 했더니 그런 평가가 쫙 도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스위트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또 불구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뭐 고분고분하진 않죠. 고분고분할 이유가 없지. 특히 권력의 요구대에 맞추고 원칙과 상식을 어기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악평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공과사의 구분이라든가 그런 공적인 헌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로 넘어가면, 제가 평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의 슬로건이었어요.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약자를 법의 보호 아래.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놓으려면요, 강자의 속성이 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데 있거든. 그죠? 법의 지배를 안 받는 걸 특권이라고 그러거든. 강자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의 특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대법원, 뭐 국정원 이런 데하고 다 싸워야 돼요. 삼성 재벌 총수 일가하고 싸우고, 대한민국의 최강자 그룹들이 법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특권을 행사하고 법 위에서 군림하니까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강자 집단하고 사실상 싸웠죠. 제가 만약 7, 80년대에 그렇게 싸웠으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야.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7, 80년대 그런 원로들이라든가 젊은 대학생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 덕분에 90년대부터는 그런 거 운동하다 죽기는 어렵거든.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또 구속도 당하지 않고 잘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굉장히 한편은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겁도 많은데 그렇게 싸우기도 겁이 왜 안 났겠어요? 그래도 근데 아무튼 열심히 했고요. 그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놓는다는 거를 입으로만 하는 거하고, 실제로 법의 지배 바깥에 있는 놈들을 법의 지배 안으로 끌어내리려면요 싸워야 되거든. 그 싸움이 이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성의 근육이 아니라 의지의 근육, 싸움의 근육 같은 거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이 얘기는 뭐냐면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면 그 윗 레벨의 인권은 저절로 보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최약자만 들여다보면 되거든. 그럼 대한민국의 최약자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은 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 여성, 그건 이제 외국인이고 노동자고 외국인이고 여성이고 거의 팔려오다시피 한 이주 여성들이다. 이러면 이제 3중고, 4중고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에 대한 인권 운동은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종교기관 같은데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은 법무부 검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법무부 검찰이 한사코 자기네들 산하기관으로 놀려는 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3년을 저 혼자 싸운 건 아니죠. 서준식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인권운동가가 계셨고, 또 조용한 변호사라고 아주 실력 있는 인권학자, 인권 변호사가 있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쳤는데요. 제가 아무튼 조직해서 대장을 하고 이제 그랬죠. 집행위원장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싸웠고,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운동. 중증장애인들은 전부 다 경치 좋은 곳에 철조 멈춰놓고 시설에 살잖아요. 이걸 지역사회로 편입시켜야 된다. 그런 탈시설 운동 같은 거 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들인데 이거를 뭐 네 미래를 위해서라도 너는 배뱅이 굿을 쳐야 된다. 그래서 학원으로 돌리고 공부 기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학생 인권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재소자 인권이라든가 그런 각종 수용 시설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많이 챙겼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인권 책임. 이제 말하자면 요새 스타벅스 같은 데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 책임을 제대로 안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5.18 턱 탱크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그 대기업의 인권 책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동법 개혁, 노동법을 개폐해서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운동들 물론 했죠.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을 아무튼 인권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제 주업이 돼버렸어요. 한동안. 원래 저는 뭘 했냐면 경제민주주의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잡한데요. 경제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냥 경제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제헌법은 경제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체제의 핵심은 대기업을 누가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대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대기업 소유 지배구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업법이라는 게, 그 중에서도 회사법이라는 이름 아래 규율을 하는데, 회사법, 노동법 뭐 이런 게 다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부동산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지대공유세에서 헨리 조지라는 정치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통에 따르는 입장들이 이제 지금 그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지대 조세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그 부동산 문제는 헨리 조지, 그리고 대기업 소유 경영 문제는 노동자의 소유 경영 참여, 적어도 공동 결정 수준, 공동 소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경제적인 격차가 제일 적게 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이거는 좋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인간에 대한 생활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그게 경제민주주의의 과제죠. 경제 구조, 경제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엄과 생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실직당하지 않고 실직이 되더라도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최소한의 마찰 실업으로 끝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인간다운 삶의 터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의식주인데 사실은 주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청년과 노인한테 주것만 보장해주면 다 살만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웬만큼 있고 아니면 일자리를 대신한 소득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그럼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 것인가, 이게 제 주된 관심사고 주된 연구 분야였고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이 관심사에서 나온 것이 제가 최강자하고 싸운 것 중에 삼성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상속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고 30년간 싸워서 작년에 완패당했는데 작년 7월 17일 잊지도 않아. 대법원이 삼성 완전 무죄, 전부 무죄, 전원 무죄를 줬어요. 그래서 30년 끈 게 끝났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열받아갖고 글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야,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지긋지긋해하는 거야. 그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삼성 문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용이 그 사이에 2번쯤 깜빵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이걸로 한 2번 2년 깜빵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살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 무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징역 5년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죄, 전부 무죄를 주기로, 만약에 벌을 주면 징역 5년 이상을, 이게 집행유예 붙일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든. 작년 7월 현재 1년이 남아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이. 그러니까 누범 같은 종류의 범죄를 또 한 거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못 붙여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딜레마에 빠진 거야. 1심, 2심, 3심 다 완전 무죄를 줘버렸어요. 왜냐면 조금만 주면은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차마 그건 못한다. 그래서 수법이 뭐냐면 증거가 있었거든요. 빼박 증거가 몇 박스가 나왔어요. 그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시멘트를 파고 묻었어. 바닥에. 그거를 임원 중에 하나가 불었어. 그래갖고 어딜 파라 그러니까 가서 윤석열, 한동훈이가 데려가서 팠어. 그랬더니 거기서 너댓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하고 미래전략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경영진하고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이 다 나왔어. 야, 근데 이거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서 딱 배척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재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팠잖아요. 그 공장 시멘트 바닥을 팠잖아. 정확하게 짚어줘서 거기를 팠잖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거든. 그랬더니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증거인멸죄를 증거인멸죄에 관한 증거인멸을 한 증거를 압수수색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니들이 내놓는 거는 증거야. 이거는 배임죄의 증거다. 그래서 저기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래갖고 유죄 증거를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배척해요. 근데 말이 됩니까? 아니 팠으면 이게 증거 아니 증거 인멸죄를 인멸하려고 이걸 넣겠냐고. 전형적인 유전무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죄가 넘쳐서 무죄다.
근데 세상에 이거를 제가 97년에 제기해서 2025년 7월 17일이었으니까 28년 걸렸는데 이제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다 지쳐나간 거예요. 그럼 아무도 글을 안 쓰네. 그래서 그냥 10편 썼잖아, 열받아서. 물론 5편은 재벌개혁 이참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재벌개혁에 관한 얘기들을 쭉 썼고 5개는 삼성 징비록이 제가 쓴 마지막 글이었어요. 오죽하면 유성룡 대란이라고 있잖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을 복귀해요. 그런 다음에 후손들아 임진왜란을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겪으면서 이런 교훈이 생겼다 해서 징비록을 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차용해서 삼성 징비록이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각 국가기관과 언론, 학계, 정치권이 어떻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봐줬나. 그 주범들. 내가 뜨셔서 뭐 소송을 몇 개를 겪을 거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주변에서 싹싹 권해서 결국 이름은 많이는 안 밝혔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보면 다 특정이 가능하지. 아무튼 삼성 징비록을 15개인가 16개 사건으로 다 썼는데 정말 굉장히 서글픕니다. 아무튼 제가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노동자 소유 참여 운동, 노동자 이사, 노동이사제라고 그러죠. 노동자 경영 참여 운동 이런 것들 앞장서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이나 뭐 금융기관의 사회 책임 투자 운동 이런 거에 대단히 앞장섰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ESG, E는 환경, S는 사회인데 인권으로 보시면 되고 G는 지배구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 3대 ESG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대기업의 인권 책임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으로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 3가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지금은 분간이 안 가. 그래서 2010년도에 민교협이라고 제가 의장을 했던 단체에서 저더러 서울교육감 출마를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출사표를 써서 잘 써지면 하고 안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한 7, 8시간 쓰는데 근사하게 나오대. 교육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2009년도에 경기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의 의뢰를 받아서 경기 학생인권 조례 그 재정자문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성안 책임을 맡았어요.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굉장히 성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13개 도시를 돌면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 후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저처럼 지독하고 충실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초 중등교육, 특히 중등교육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온몸으로 알게 됐어요. 생활교육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는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육 정책의 여러 문제를 다 알게 된 건 아니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을 다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만 따로 모아서 일반 교사만 따로 모아서 상담 교사만 따로 모아서 뭐 이런 식으로 250명씩 5개 반 각각 다른 범죄를 모아서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10몇 개 도시 돌면서 하고 그러니까 엄청 들었지. 그래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예스를 하고 이걸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너무 신나게 하다가 그만 불운하게도 정치검찰한테 당하고 국정원한테 당하고 이명박한테 당한 거죠. 이명박한테 당한 거야. 정치사법에 당했거든. 그래서 제 인생이 아주 파토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나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근데 저한테 보태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교육이라는 분야가 저한테 보태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약자를 법의 보호 아래,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 네 가지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는 법치주의예요. 이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수단입니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가 위일까요? 다수 지배가 위일까요? 법의 지배가 위예요. 사실은 법의 지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은 법의 지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내세운 지배고 법조인의 지배가 될 수 있고, 법률가 지배, 법조 지배나 법을 내세운 지배, 진짜 법의 지배, 원칙과 상식의 지배라는 뜻인데 그게 되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오히려 특권의 지배를 법의 지배의 이름으로 합리화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수단이고요.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목표예요. 목표죠. 모든 사람에게 인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이라고 할까? 진짜 민주주의의 목표죠. 이게 목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교육은 민주주의의 토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네 가지 분야 플러스 지방자치는 가까운 곳의 민주주의거든. 그러니까 지방자치, 법치주의, 인권보장, 경제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척도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지 80%한테만 보장하는지 50%한테만 보장하는지 이건 민주주의의 실질 척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단, 목표, 척도, 토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체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다섯 개의 기둥, 실질적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법치주의, 인권보장, 경제민주주의, 공교육을 경험했어요. 근데 공교육도 교육부 장관을 한 게 아니고 서울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 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도 학교만한 자치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서울에만 해도 1,300개가 있잖아. 서울의 동해도 주민센터도 300개가 안 돼, 450개밖에 안 됩니다. 주민센터도.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주민센터잖아요, 서울에. 그거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은 없거든요.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는 1,350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 레벨의 그 지역 레벨의 자치의 으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으뜸은 학교거든.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에요. 학교가 사실은. 그렇죠. 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는 주민들의 관심사 아니야. 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 경험을 좀 했잖아요. 지방자치를 공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면 운수 대통이야. 실질적 민주주의의 5대 기둥을 다 어느 정도 섭렵해봤다. 와, 이거는요.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또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행운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3세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게 62년입니다. 62년에 처음으로 1인당 GDP 개념을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나 봐. 63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1964년에
선생님한테 사회교과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이지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배웠어요. 80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은 몇천 불이었어요. 그리고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쿠알라룸푸르의 자동차 대수가 10,000대가 훨씬 넘어요. 서울의 자동차 대수가 몇백 대가 안 됐습니다. 그때. 나는 쿠알라룸푸르가 굉장한 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그땐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필리핀도 우리도 엄청 잘 살았죠. 일본 다음이었으니까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제1세계, 세계에 그 당시에 뭐 한 150여 개가 있었는데 꼴찌에서 세 번째 국가인가 그랬어 우리가. 그러니까 확실한 왜냐면 전쟁 끝난 지 1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1963년이면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160나라쯤 되는 데서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제3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그래서 또 젊은 날에 제2세계 사회주의권이죠. 그 국가들을 약간은 선망하고 동경도 했어.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드립다 동구권 소비에트 경제 체제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비교 경제 체제론을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쪽은 망했잖아요. 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망했습니다. 70년밖에 못 버티고 망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1993년인가 94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클럽에 들어왔어요. 98년에 뒷걸음질을 쳤잖아.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그런데 다시 부침은 겪었지만 지금 뭐 잘하면 4만 불도 뚫고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사실 환율이 1,500원씩이나 되기 때문에 4만 불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환율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엄청 벌어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질 GDP가 4만 불이라고 만약에 이제 금년 말쯤으로 될 거로 보는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제1세계에 안착했다는 뜻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거 안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리고 또 가질만 하고 풀만 하니까 있는 거야. 사실은 모든 문제는 풀만합니다.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뜻을 모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의 짧은 한 평생 속에 한 사람의 한 생애 속에서 3세계에 태어나서 2세계를 동경하다가 1세계에 뿌리 내렸어. 한 생애에 이런 인간이 몇이나 됩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몇 없습니다. 우선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요 제3세계에서 태어나질 않았잖아. 걔들은 내 나이면 태어날 때부터 제1세계야.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2세계는 태어나고서 나중에 보니까 망했어. 제3세계는 90% 수준으로 계속 제3세계야. 근데 우리는 제3세계에서 제1세계를 내 한평생 안에서 다 관찰할 수 있었어요. 저는요 미국 유학 가서도 꿀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해서 너들 잘난 척하지 영어 잘한다고. 야 너는 기독교 문명밖에 모르잖아. 나는 유불선 문명 안에서 자라고 크고 한 사람이야. 기본빵으로 장착이 돼 있고 기독교 문명은 책으로 다 습득을 했고 내가 너한테 꿀릴 게 없다 우선. 그 다음에 너는 지독한 빈곤이나 지독한 군사 독재를 너는 할아버지 때 얘기로 알잖아. 남의 나라 얘기로 공부했고 알았잖아. 우리는 온몸으로 깨달았어. 대학 다닐 때부터 탱크가 3번 중앙청 앞에 들어왔어. 개혁 때문에.
이런 걸 다 본 거야. 그러니 나는 제3세계 인간하고도 막 제3세계의 반란군인이 뭐 오만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거든.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막 네팔에 마오 반란군을 만나도 난 니들 편이야. 진짜로. 내가 네팔에 지금 태어났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야. 너희들하고 똑같아 내 마음이. 나도 젊어서 탱크가 3번 들어오는 거 봤고 으씨 하고 다 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벌써 가드가 내려가거든. 방어벽이 내려지고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1세계 사람하고도 꿀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세계 강대국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미중 일러가 1, 2, 3, 4 등에 어쩔 수 없이 군사력까지 포함해서 얘들 빼놓고는요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같아진 겁니다. 거의 비슷해졌어요. 물론 경제력, 군사력만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야. 아직 사회적인 거라 이제 우리 아직 졸부적인 차원이 많고 걔네들은 좀 오래된 올드 리치들이고 우리는 뉴 리치들 아니에요. 졸부인데 그래서 그 격차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이 격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 역동성과 문화적 역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BTS가 점령하고 있잖아 지금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 비틀즈가 미국을 점령한 이래로 영국은 한 번도 미국을 점령한 적이 없어.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미국 점령하고 있잖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지 지금 막 라스베가스, 뭐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3번씩 공연한대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말 운수가 좋았다. 어떻게 내 70세 평생 안에 보세요. 이 변화라는 건 문명사적 격변을 겪었어요. 보통 인간들이 수백 년을 살아도 겪을 수 없는 변화를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따져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농촌에 살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80% 넘게 농촌 살았습니다. 지금은 5%도 안 살아요. 도시화가. 아니 나는 그때 어려서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은 농업인구가 3% 4%라는 거야. 우리는 그때 75%였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놀라. 나는 도대체 우리는 땅에 매여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75%인데 미국하고 유럽은 3% 4%면 도대체 뭐 해 먹고 사냐 쟤네들은 걱정된다. 우리가 아니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산업화. 아니 80% 하다가 지금 35,000불 왔잖아. 어쨌건 몇십 년 만에 60년 만에 63년 현재에서 26년까지 불과 60년 만에 놀랍잖아요. 산업화죠. 민주화. 아이고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 하고 전두환 때만 유신 독재 때요. 다방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뭐 있는 놈은 다 앞뒤를 봤습니다. 이렇게. 괜히 아무것도 아닌 놈들도 나중에 다 흉내냈어요. 이렇게 보면서 중앙정보부가 듣고 본다 이거야. 그래서 감시당한다 뭐 이런 티내려고 다 공무원들이 다 웬만하면 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 우리 검사 친구나 이런 애들은 100% 그랬고 일반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도 다 그랬어요. 과장급만 돼도. 그 정도 감시 사회였고 자유가 없었지. 유신 독재와 전두환 독재 시절에. 그런데 지금 자유가 넘쳐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잖아요. 산업화가 됐잖아요. 도시화가 됐잖아요. 고령화가 됐네. 옛날에 70 넘으면 고대자. 자고지고로 드물다 그래서 고희라고 그랬어. 고희생이에요. 이때까지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고희삽니다. 고희가 돼서 죽기가 어려워. 그래서 잔치 안 해줘. 고희도 잔치 안 해줘.
아니 얼마나 바뀐 겁니까?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이러다가 지금 80대 초반까지, 여성은 80대 후반까지 왔잖아요. 87, 8세까지. 와, 이거는요, 이 고령화라는 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수가 왜 저주기만 하겠어. 이걸 축복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계화. 정보화가 먼저지. 정보화 덕분에 세계화가 되니까. 아니 우리 주판 놨어. 1, 2, 3, 4, 5, 6, 7, 8, 9를 계속 9번 하면 11111 되는 거 아시지? 어? 우리 그거 귀신이었어. 다 주판 상급은 다 했어. 중학교 1학년 때가 되면 그때까지 다 배웠거든요. 상업 부기하고 이 주판은. 지금은 저 계산기 같은 거가 이 안에 컴퓨터, 계산기, 뭐 GPS, 사진기, 녹음기, 텔레비전 없는 게 없어요. 이 안에. 이거 하나 안에 빌딩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빌딩 하나 채워놔야 될 거거든. 그걸 지금 손에 들고 다닌다고. 정보화가, 인공지능은 뭡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정보화의 끝에 인공지능 시대가 있단 말이지. 인간이 지금 지능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인간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가 지금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본이 송금이 초 단위로 이루어져 갖고, 특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하면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경제 현상에서. 그러면서 세계화가 일어났어. 옛날에는 산 하나 건너면 남의 세계야. 지금은 지구가 한 세계야. 그러니 지구 소식을 실시간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양심도 괴로워. 저기서 산불이 나도, 저기서 가뭄이 들어도, 저기서 내전이 나도 다 약간은 내 책임이고 나하고 다 연관이 있네. 느낌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여기에다가 온난화까지 올 줄은 몰랐잖아. 빙하기, 간빙기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아니 그걸 온난화가 올 줄 알았어 우리가? 4만 4원인 줄 알았지? 다 깨졌잖아. 온난화. 아열대가 왔잖아요. 와, 이걸로 끝났어야 돼. 이걸로 끝났어야 돼.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야 만 것이었잖아요. 아무튼 아까 겹치기로 했지만 이 어마막지한 문명사적, 인류사적 변화를 내 한 몸에, 내 한 생애사에서 다 겪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 그 중에서도 인간 중에서 몇 명이나 이걸 겪었을까? 더군다나 내가 태어난 이후에 한반도에선 전쟁은 없었잖아. 내가 54년생이기 때문에 전후 세대거든.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쨌건 간에. 와,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한 사람의 실천가로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복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시간 내에 맞춰 놓으신 거거든.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를 산 제 나이의 모든 사람은요, 저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그 변화에 대응을 했어야 돼요. 저는 좋은 조건에서 그나마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논리와 지식을 중시하는 다중지능 속에서도 그 지능을 특별히 가중치를 둬서 중시하고 우대했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나마 사랑구실을 한 거야. 그쪽으로 약간 특화를 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나 같은 기회를 못 가진 채로 정말 농촌에서, 농어산촌에서 도시화를 겪고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에서 성실을 다하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막 윗사람 눈치도 보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뤄내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뭐 그리고 봉건적 시야에서 그냥 위로는 부모 세대, 시부모, 뭐 친정, 뭐 아래로는 자식들 다 건사하고 이웃들하고도 웬만큼 나누고 이러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거를 아까 같은 문명사적, 인류사적 대전환 시기에 성공적으로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적응을 해서. 아파트 동호수도 모르고 못 찾아가는 문맹이 좀 많았어. 솔직히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때. 그래서 숫자만 읽을 줄 알고 글자만 읽을 줄 알고 다 반장이 됐어. 그때는 노인회 회장이 됐거든. 경로당 당장이라 그래, 뭐라 그래, 경로당 회장을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부터 우리 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할머니 레벨들, 그 밑에 부모 레벨들, 우리 레벨들까지 위로 3대 아래로 3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 6대 정도를 겪고 사는 거거든. 그걸 안고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세대 경험들이 합쳐진 겁니까? 우리 한 몸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 욕망 구조, 동기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분들의 생활 여건 이런 거를 전혀 낯설지가 않지.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식, 손주까지 지금 웬만큼 알 수가 있잖아요. 와, 정말 이 모든 그 변화의 구비구비를 탈락하지 않고 부적응하지 않고 간신히 카톡도 배우고 간신히 GPS 쓰는 것도 알고 요새는 간신히 클로드 제미나이도 쓰는 거를 그래도 좀 배우고 자판도 야,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 중에 다 사실은 그레이트하고 나이스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해낸 분들이야. 큰 적응력을 발휘했고 다 드라마틱한 자기 자신의 얘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약간 억눌리기도 하고 약간 체계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다 자서전 하나씩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남겨야 될 분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약간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에 좀 특화돼서 저의 관심,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자, 기후위기 시대고 인간지능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건 문명사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한테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생태의 일부지, 생태의 주인, 생태의 지배자, 이 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우리한테 요구해요. 이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생태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먹이사슬과 여러 가지로. 그것을 네가 깨달아 알고 인간으로서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생활 양식을 바꾸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애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가.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전인성으로의 초대입니다. 다중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수리지능, 공간지능, 뭐 정서지능, 이게 EQ, 뭐 IQ 무슨 Q가 많잖아. 그 다중지능 뭐 나누면 20개 되고 잘게 많잖아요. 근데 한 뭐 8개로 나눴는데 가드너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딱 그 지식과 논리 이것만 이제 드립다 높이 쳐줬는데 이제는 그거는 태양빛 앞에 100촉 형광등하고 10촉 형광등 백열등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거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인공지능 시켜야 되거든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기계 시켜야 되고 로봇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로봇 시켜야 돼요. 인간은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은 오래된 미래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적 호기심과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
문제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팀워크 같은 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못 풀 문제가 많아서 협동을 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유독서가 필요하고 여전히 자유글쓰기도 필요하고 한데, 다만 억지로 하는 공부, 점수 따는 공부, 그냥 수학 문제풀이 공부, 암기 공부 이런 거는 많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생겨서. 아무튼 문명사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우리한테 인간 중심주의와 지능 중심주의를 벗어날 것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보면요,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종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국의 멸망은요, 멸망이 아니라 쇠락이라는 거는 50년, 100년 단위가 걸리지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쇠락 단계에 가도 50년, 100년 가게 돼 있고요. 미국은 조건이 좋은 나라야. 왜냐하면 대륙 하나를 사실상 차지하고 있어서 외적 침입이 있을 수가 없고요. 중국하고 다르잖아. 중국은 수십 개 나라하고 국경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 인도같이 큰 나라하고도 붙어 있고 러시아 같은 나라 밑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면에 미국은 뭐 위아래로 캐나다, 멕시코인데 걱정이 없어. 외적의 침입 걱정도 없고 자연 조건도 최고로 좋고, 사실은 땅도 뭐 아직도 인구 형편없이 작고 그만 넓은 땅에 3억 5천밖에 안 되면.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나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쇠락의 조짐은 너무 명확한 거죠. 이번 특히 트럼프를 맞이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결국 그레이트 세컨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미중 패권 각축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브릭스라고 그래갖고 브라질, 인도, 원래 그건 차이나하고 남아공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미중이 이렇게 붙으니까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또 어디가 되나, 이 큰 나라들이, 남아공도 큰 나라예요. 근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이 나라들이 이제 이 제3 블록을 만들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요. 유럽하고 미국도 좀 떨어졌잖아 이번에. 그래서 지금 서로 핏대내고 있고, 이제 심지어 캐나다도 샹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망명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캐나다가 그럼 우리가 캐나다 안 했다 그러죠. 왜냐면 걔들은 독립 반대파 왕당파들이, 영국 왕당파들이 만든 나라거든, 기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파가 아닌 사람들이 캐나다를 만든 거라서 지금까지도 영향방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굉장한 이제 질서 재편기에 들어서서 미중의 각축, 미국과 유럽의 조금 사이가 벌어진 것, 러시아 변수, 그리고 브릭스, 그 브라질, 인도 이쪽 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그러나 세계 10위권 안에 확실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거의 맞먹는다. 조금 이른감이 있어도 거의 맞먹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골고루 발전해 있거든. 우리가 제조업과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쫓아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영국, 프랑스는 좀 졸렬하거든, 산업 구조가. 독일은 단단하지만. 동북아로 좁혀보잖아요. 동북아로 좁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중근 장군이 꿈꾸던 거는 하얼빈을 수도에 놓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꿈꿨거든. 그러면 그 옛날에도 중국, 일본, 몽고, 조선이 최소한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중근 장군이. 어마막지한 거 아니야? 1909년에 이토를 암살하면서 그런 걸 쓰신 거 아니야?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근데 동북아 정세에서는 언제나 대만, 중국하고 남북한이 이제 일촉즉발의 상태에 갈 수가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중일 삼각하고 그냥 한미일 삼각이냐가 있거든. 근데 한미일 삼각은 당연히 지금까지 있는데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가 강화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너무 깊은 단층이 생겨요. 한중일 북중러에서 한미일 북중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당 고착화라든가 뭐 블록 대립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이 동북아가 미중일러가 각축하는 데예요. 신기하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잖아. 태평양 건너 미국 있고 일본, 한국까지 있으니까 세계 5, 6, 7위를 다투는 한국, 2위 중국, 러시아 3위, 예? 미국은 저 멀리 있는 1위, 일본은 2위, 3위 나라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센 나라들이 지금 각축이야. 그 내가 보기에는 육자회담 구도가 이 지방이에요. 남한, 북한, 그 다음에 미중일러, 육자. 이 육자 구도, 육자 틀을 군사협력 및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 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려서 가져가는 게 우리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자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서로 간에 공통이익을 찾는 틀이 생기잖아. 근데 지금 육자 틀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육자 틀은 이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근데 북한 지금 보세요. 이 문제가 약간 괴로워요. 지금 그냥 간단히 이렇게 오늘 서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반도로 와봐요. 한반도로 오면 남북관계와 4강 외교인데 북한은 북핵 보유국가 아닙니까? 트럼프가 공인하는 북핵 국가예요. 한 뭐 30-40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뭐 작게 보는 사람은 5-6개 있을 거라 그러고 많이 보는 사람은 30-40개 있다 그러고 뭐 막 그러던데, 여간 분명한 건 트럼프가 공인을 하고 있어. 핵보유 국가라고. 그럼 우리는 북핵을 이구지구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아니지 이제 조선이야 걔네들이. 왜냐하면 걔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 그죠? 그리고 우리 국경 남방 국경을 이렇게 말해요. 그게 휴전선이에요. 자기네들 남부 국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을 바꿨거든. 얘네들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 특수관계에 있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특수관계론을 폐기했잖아요. 걔네들 헌법에서 통일 얘기 싹 뺐잖아. 심지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통일 문두 6.15 이런 거 다 부셨잖아. 얘들이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지금 북핵 시대의 두 적대적 국가론 속에 처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북핵은 4강이 다 싫어하는 거거든.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복잡합니다, 사실은. 일본은 북핵을 좋아하지. 왜냐면 자기도 핵무장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북핵이 있어서 북을 계속 때려 조질 수 있고 악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면도 있단 말이에요. 펜타곤 산업에 도움이 되고. 뭐 중국 러시아도 복잡해 계산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대 강국들은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핵 전술까지 양쪽이 다 빠져나가는 장기 플랜 안에 합의하고 남북 경협을 해서 철도부터 입구하면 우린 대박이 열리는 거거든. 그때부터 박근혜가 주장했던 통일 대박론이 생기는 거야. 통일은 안 하고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 경제 협력이 세질수록 못 깨거든. 절대 못 깨죠. 아, 기차가 하루에도 20번씩 다니면서 승객과 화물을 해서 수송해 갖고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까지 해서 가는데 뭘 해? 너무나 나이스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통일 대박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진국 어떤 나라도 우리와 경쟁하는 어떤 선진국도 G10 어떤 나라도 이 기회를 안 갖고 있어요. 오직 우리만 엄청난 통일 대박, 아니 통일이라는 얘기 빼고 경제 협력 대박, 평화 대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 올라설 수가 있는 포텐셜이 있는 나라지 사실은. 너무 즐겁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비적대적 두 국가론만 바꾸면 되거든. 그거를 어떻게 육자회담 틀을 어떻게 살려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그걸 보고 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제 전작권이라고 그러잖아. 전시작전권.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말까지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본인 임기 중에는 틀림없고 지금 그렇게 스피드를 내고 있잖아요. 다 잘하는 거거든. 전작권이 있어야 미국 눈치를 덜 본다고. 그래야 주권국가지. 그래야 균형자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중강국가예요. 그냥 미들 파워가 아니고요. 미들 스트롱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건 틀림없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 호주 이런 인구 3천만, 3천만 그게 이제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가 1,000만이 넘는 나라들이에요. 네덜란드 1,800만, 캐나다 3천만, 호주 2천만. 이 나라들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5,200만이고 북한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협력이 되면 7,700만이 되거든요. 이러면 프랑스 다음에 독일 다음에요. 독일이 8,300만이고 프랑스가 7,000 몇백만쯤 되고요. 영국은 5,700만? 우리보다 몇백만 더 위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미중 일러를 빼놓으면요. 그냥 독일이 우리보다 좀 위고요. 확실하게. 영국, 프랑스, 이탈리 레벨이에요. 그 사이에 어딘가 있어요. 지금 각종 지표에서 우리가 5등이 많어. 그 영국이나 이런 데를 자꾸 프랑스나 이런 데를 자꾸 제끼고 있어요. 사실은. 영국은 엄청 요새 쇠락하고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린 열리거든. 지금 열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도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점이 있어요. 국민연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국민연금이 지금 1,600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공공자본이에요. 이 1,600조 중에 400조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가 다 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대기업의 1대 주주나 2대 주주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도. 왜냐 재벌 총수들은 1대 2대 주주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계열사가 갖고 있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거지. 총수 본인은 한 개 회사나 2개 회사만 지배 주주고 1대 주주고요. 나머지는 다 형편없어요. 국민연금이 1대 주주나 2대 주주를 하고 있습니다. 100대, 200대 기업을 다 보면요. 국민연금이 조금만 돈을 더 국내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확실한 지배주주가 돼버려. 5년 안에.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비율을 15%까지를 상한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요새 국내 주식시장이 늘어갖고 400조가 300조가 늘고 작년까지도 1100조였거든요. 지금 1600조가 돼버렸어. 자, 이게요, 국민연금이 있다는 건 이거는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노후연금이지 물론. 그런데 이건 모든 국민이 만들어낸 돈이에요. 지금 일하는 모든 인간들이. 근데 이 돈은요, 언제 고갈이 되냐면 30년은 최소한도 끄떡없습니다. 지금 2070년에 고갈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몇 년이 또 늘어났어. 왜냐하면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출액하고 연금 수입하고가 똔똔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국민연금은 계속 적립금이 늘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험료 받는 게 연금 지출액보다 훨씬 많았어요. 내년에 비해서 똔똔이 돼. 자, 그런데 내년에 보세요. 1600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600조는 1원도 안 쓰는 거 아니야. 보험료가 들어오는 걸로 다 주니까. 그럼 후년서부터 몇 조씩 줄어. 그러다가 한 10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되면 몇십 조가 부족해요. 25년 후쯤 되면 100조가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적립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재수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중에 어떤 나라도 사회자본이 1600조가 모여있는 나라는 노르웨이가 석유기금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3등이에요. 국부펀드가. 석유도 없는데,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이건 어마막지한 돈이에요. 이거를 30년 동안 우리는 쓸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다 써야 돼요? 노후연금이니까 수익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 그지? 그런데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는 금융자본적인 시각이에요. 돈 넣고 돈 먹기. 이자와 배당금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수익성은 주식으로, 안정성은 채권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돼. 뭐냐면 이 돈 중에 생각해봐요. 1600조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이 1600조가 거의 안 줍니다. 굉장히 작게 줄어요. 한 1400. 왜냐면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거든. 또 그 배당금 넣는 걸로 모자란 걸 하면 계속 누적액이 늘어나. 그게 한 20년 동안은 계속 늘어나. 그 다음에 팍 줄어. 그래도 40년 넘어야 고갈이 돼.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까딱없이 돈이 많아요. 그럼 1600조로만 생각해도요, 1%면 16조입니다. 2%면 32조예요. 1년에 32조를 5년만 투자하잖아요? 그럼 150조입니다. 150조가 드는 국책 사업을요, 이건 시장은 이윤이 남아야 하잖아. 그리고 30년 후에 이윤이 남는 건 안 봐. 시장은 빨리 이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어봐야 5년 기다려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전 국민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가 있거든. 공공 인프라 투자에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면요, 이게 지금 이건 허공에다 쓰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돈이 아니에요. 소비용 자금이 아니고 투자란 말이에요. 공공 인프라. 예를 들어 볼까요? 소버린 인공지능을 개발해. 그러면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글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브랜드로, 우리나라 데이터로 해서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쓰게 만들어. 그럼 거기에 빅데이터가 막 생성이 되면서 서로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가 똑똑해질 거 아니야. 그 소버린 AI를 개발하지 않으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를 돈 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빅데이터도 걔네들이 다 가져가.
그러니까 소버린 AI, 내셔널 AI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의 경쟁 국가들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은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중에 와요. 국민 경제 인프라가 탄탄하게 쌓여서 탄탄해지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건강해져.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애도 낳지.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들어와. 그죠? 보험료가 더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연금이 튼튼해져요. 고갈시기가 늦어져. 그러니까 소버린 AI는 하나 예예요. 신생에너지를 중국이 제일 빨리 하거든요.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신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수출품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부가 맘먹고 중국처럼 막 신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태양열 이거를 그냥 직접판 같은 걸 깔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력 그리드망이 필요해요. 송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겸비된 그런 망 투자를 할 돈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의 1%나 2%만 5년 동안 나눠서 쓰면 이런 일들을 다 소버린 AI도 개발하고 신생에너지 망도 만들어내고 노인과 청년의 주거 복지 있잖아. 임대주택. 주택만 있으면 살거든. 사실은 주거만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이거 왕창 해주고 복지국가의 거의 끝무렵이거든. 이걸 해주고 그런 일이 다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은 이런 돈이 없습니다. 우리만 몇 년 동안 있다고요? 최소한 20년 동안 확보되어 있는 돈이에요. 공공자본으로. 다만 지금 법에 의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구해야 된다 해서 금융자본적 시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회투자,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 30년 후에 이제 체감이 더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시장은 감당 못할 돈인데 공공이 증세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 증세를 해야지만 간신히 그런 돈이 생기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야만 생기는데 우리는 이미 기금에 금고에 쌓여 있는 돈이 있거든. 그거를 왜 꼭 금융자본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사회자본에 투자해서 그 비슷한 그 채권율만 회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연 3% 이 정도로 그거 2% 정도를 그 정도에 써서 못 쓸 이유는 없잖아요. 안정성이 있는 투자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 면에서 엄청난 대박이 있다. 우리 경쟁 라이벌 선진 국가가 못 갖고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과 통일 평화 대박이다. 그래서 이 두 대박이 우리가 휘청할 때도 우리를 건질 것이다. 대공황이 와도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돈의 투자 가치는 폭락을 하겠지만 자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폭락한 가치를 세계의 블루칩으로 다 바꿔버리면 우리가 이익 봐. 왜냐하면 우리는 빚투를 하는 게 아니잖아.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 공황이 오면. 우리는 가계는 힘들지. 그렇지만 국가는 이 1600조 이상이 쌓여있는 이상 사실 웬만한 공황도 딱 차고 올라가고 공격적 투자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안심되는 차원이 있다. 이것을 나중에 사회적 토론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물샐 틈 없는 방어, 낭비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마막지한 격변기인데 지금의 모든 격변,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지금같이 정치가 무력하다면, 지금같이 대의민주정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선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지금 같은 사법부가 계속되고 지금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된다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는 건 보통 사람의 힘이 약화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바꿀 힘은 민주주의밖에 없는데, 민주주의가 나눠주는 평등한 1인 1표밖에 없는데, 그 1인 1표를 하나의 방향으로 집단화시켜야지만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체제와 구조를 보통 사람의 열망과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보통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언제나 능력주의가, 엘리트주의가, 전문가주의가, 금권주의가 발호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 빅뱅을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의 빅뱅, 인공지능 빅뱅 시대에 보통 사람의 권익은 대단히 크게 침해받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민주주의 빅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민주주의 빅뱅이 뭐냐? 어떻게 해야 보통 사람의 집단 지성과 집단 역량이 활짝 꽃피울 것이냐? 나는 3종 호남 민주정과 사법 시민사법공화국을 만드는데 그 비결이 있다. 3종 호남 민주정은 뭐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게 민주주의다. 그렇다 칩시다. 예스. 그러면 이 대표자들이 수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의회가 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수기를 거쳐서 좋은 법을 만들어내면 예스. 또 대통령 선출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각부 장관을 거느리고 그 좋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면 예스. 또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변호사 시험을 붙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임용되는 판검사들이 이 법을 잘 왜곡 없이 법의 정신과 취지까지를 감안해서 판결을 해주면 예스. 그런데 이것을 보장해 주려면 누군가가 감시하고 견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 감시기구가 없으니까 윤석열 같은 전횡이 견제 안 받았잖아요. 3년 동안. 자폭을 해서 망가졌지. 우리가 아무리 집회를 해도 껐떡없이 보란듯이 계속했잖아. 전횡을. 그러니까 내부 견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은 양식이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일 나쁜 측면을 안 보여줘요. 그렇게는 안 써요. 악용, 남용을 잘 안 해.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제왕적 대통령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쁘게 굴질 않은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일 본 모습을 드러낸 거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 면목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상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갖고 있는 이상 그 3명 중에 1명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선거제도 지금같이 소선거구제에서 1명 뽑는 선거 하잖아요. 국회의원을 1명. 그러면 양당제밖에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그 1명을 하면
이 한 명이 후보가 5명인데 한 명이 나오면 35%만 넘으면 당선돼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65%가 사표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100표 중에 65표가 죽은 표가 되고 35표만 대표되는데 승자 독식주의 때문에 35%밖에 못 먹은 사람이 모든 권한을 100% 행사해. 그리고 그걸 양당제가 두 당 중에 하나의 후보를 해야지만 국회의원이 돼.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끝내요 이제. 네,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를 사표가 없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 그걸 바꾸자고 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그게 거대 양당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무력화시킨 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꿔놓고 위성정당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법을.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실력이라고, 그 민낯이라고,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치고서 법을 바꾼 다음에 이 법을 따르는 거대 양당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죽였어. 그 법은 아직 살아있는데 껍데기만 살아있고 선거할 때마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2번이나 죽였어. 아,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그러지, 선거 개판이지, 대통령제 그렇지, 사법부는 보셨잖아. 양승태는 청와대하고 재판 거래하고 안 찔렀고, 조희대는 스스로 내란 사법을 하잖아. 내란 사법을 하랬더니 사법 내란을 하지 않습니까? 사법 권한을 갖고 내란 판결했잖아요. 거의 내란이지 뭐. 윤석열이 풀어주는 판결, 이재명 후보 박탈 판결, 이런 게 다 내란 판결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배가 간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거기다 윤석열이 때 너무 명확했잖아. 정치 검찰이 얼마나 정권의 개인지 충견인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그러나 하는 방법이 잘못돼 갖고 뭐 한 60점이나 줄까 말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이 12강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 대폭발을 만들어낼 것이냐, 정치 체계와 행정 체계 그리고 사법 체계를 어떻게 고쳐야 보통 사람들의 참여, 책임감 이것이 커지고 보통 사람들의 의사결정 역량이 커질 것인가, 시민 역량과 시민 덕성이 증진될 것이냐,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명제는 인공지능 빅뱅 시대에 맞설 민주주의 빅뱅 시대를 제7공화국이 열어제껴야 된다. 제7공화국을 장시간 민주주의 빅뱅의 그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총론을 말씀하신 박노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강의해야 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총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제 본물이 터지니까 다음에 하셔도 될 말씀을 그냥 아주 깊숙이 진도가 상당품 나갔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첫 강의에 열린 강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예정된 12강에서 좀 더 촘촘하게 그 다음에 주제를 나누어서 깊이 있는 그런 강의가 이어질 테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이사장님의 강의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해주시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참석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소감도 소감이지만 또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자신의 생각도 발언할 그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그 토론이 있는 그런 이제 강의 시간이 되면 더 참석하는 분들도
좀 그 자신의 또 존재감도 함께 느끼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제 처음 참석을 하셨으니까 오늘로 끝내지 말고 이후 강의에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 온라인에서 접속하고 계신 분 중에 오늘 강의를 듣고 소감이나 앞으로의 강의에 대한 기대나 뭐 짤막하게 1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손들기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거기 지금 저기 많이 올라. 채팅으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셨네요. 안 보여 근데. 네, 제가 아까 좀 보려고 이걸 틀었더니 목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여긴 했는데. 네. 말씀 중에 신생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맞습니다.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신재생. 혹시 여기 신재생.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 중에 간략하게 소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네, 제가 네네. 그 주무시는 여기 들고. 너무 하셨어. 아유, 항상 저기 광명 교육감님의 그 팬으로서 이번 12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7공화국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강고한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실감하냐면 이번에 검찰 개혁이 6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집단의 울리나 보다. 예. 아니 내가 얘기할 때 이거 틀으면 그래요. 유튜브 아니 줌을 틀으면 안 되겠다. 줌을 꺼야 돼. 네. 그렇구나. 예. 이번에 설문조사를 작년에 법률가들 변호사들한테 했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데. 어디 때문에 이런 거야? 또 다른 분이 저기 틀어졌을 때. 아닌데. 아니에요. 계속 울려요. 됐습니까? 예. 기득권, 특히 법률가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작년에 변호사들 여론조사 하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50%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가 90%입니다. 그만치 우리의 일반 시민의 상식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진짜 절망감을 넘어서 혐오감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7공화국이 우리 국민 시민들에 의해서 제7공화국의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큰 주된 저희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일단 물러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제7공화국 특히나 여러 가지 AI라든가 지금 부동산 등등 가진 자들이 올라서는 부가 너무나도 큰데 이 선진국 기준에 올라서기 하려면은 제도가 사법부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제대로 된 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이번 광명 교육감과 함께 12강을 딸딸 외우시면 그냥 눈이 팍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잠깐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 네.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희가 따로 준비할 거라든가 아니면 프린트라든가 뭔가 그거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또 참고 자료라든가 도서 예. 그런 거 제가 쓴 글들을 한 2개씩 드릴 겁니다. 매 강마다. 알겠습니다. 교재. 네. 혹시 머리서 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내일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하면 중요하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느낌? 이걸로 말씀을 들려요. 아니 특별히 얘기는 아니고 내일 후원회 방 후원 회원방
여기에다 이제 오늘의 느낌을 우리 올려가지고 진검다리 회원방에 네, 네. 진검다리 회원방에 올려가지고 네. 300명이 다 들 수 있도록 그건 너무 큰 기대고. 네. 아니 다 들어야지 이게 그 민주주의 빅뱅이 일어나지. 거기 수명 들어서는 민주주의 빅뱅 아니라 짱또도 안 돼요. 제가 짱또를 들어봐서 알아요. 아 이제는 좀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머리로다 싸우십시다. 네. 아, 머리로 싸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과정이고요. 네,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참여하신 분,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참석을 안 했는데 그 이제 다음 강의가 6월 10일 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저희가 그 시민정치학교 이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고 지금 이제 공지가 나간 대로 12강에 이제 유료 10만 원 이렇게 받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주변에 좀 홍보를 여러 경력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이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최소한 20여 명 정도는 좀 함께하면 몰라 300명이라니까. 든든하지 않을까. 또 더 그 어쨌든 빅뱅 민주주의 빅뱅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학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뭐 우리 이사장님 뭐 마무리 발언 또.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숙 선생님 상임이사님이 저더러 발언을 매우 짧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토론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토론을 안 해주시면 사실은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저는 2시간 하려면 하고 3시간 하려면 하고 1시간 하려면 하는데 제가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듣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논쟁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얘기를 굉장히 확신을 실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하게 될 텐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하려면 얼마든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들이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질문 내지 반론할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하시든가 반론을 하시든가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으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쪽팔리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딱 그 수준에서 모든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실제로. 정치적 행동을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귓가에서 떨어지기가 쉽거든.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니 저건 아닌데 저건 좀 너무 지나치고 낙관적이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딴지를 걸 각오, 헤어질 각오는 하지 마시고 딴지를 걸 각오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독립성과 주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눈꽃 많지도 주눅 들지 않아도 되는 게요. 주권자라는 거는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끝이야. 왜냐면 누구나 똑같게 1인 1표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아이 너가 마음껏 짓거려봐라. 나는 너 얘기 나는 잘 설득이 안 돼. 이러면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주저없이 반론 제기, 이의 제기, 궁금증 토로, 질문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걸 전제 조건으로 저는 딱 60분을 쓸 겁니다. 60분 넘지 않게. 왜냐하면 이익수 선생님이 늘 부탁을 하시더라고. 50분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입을 열면 60분입니다. 근데 제가 60분은 절대 안 넘길 거고요. 네. 가급적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50분을 맞춰서 하려고 할 거고요.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거 없으면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갔다든가 아니면
이해는 갔지만 왠지 나는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안 그럴 것 같다. 당신의 예측이나 전망은 조금 내 관점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야. 우리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도 다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거든요. 저를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전에 예습 자료를 보내드린다니까. 예. 그래서 그걸 숙지해서 그렇다고 과제물 검사할 수는 없잖아. 과제물 얘기하니까 머리 아픈다. 그동안에 황대현 교육감이 여러 가지 칼럼을 많이 읽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정말 다음 개헌은 내각제가 좋아요? 대통령제가 좋아요? 그때 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무리니까 우리 영생. 맞습니다. 네. 아들이 27살이에요. 27살인데 그 AI에 밀려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얘가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 사대보험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네, 12시에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이 그림 그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하면 이제 게임하고 당연하지 게임 해야지. 문제는 묻고 싶은 얘기는 과연 얘가 내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7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7만 원. 이제 그거는 오늘 또 이어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27이면 걔가 저기면 이찍남이거든요. 걔를 설득시켜야 돼. 어떻게 젊은 사람. 20대 남자. 연금 못 받을까봐 걱정하고 그런 애들이 많지. 네. 아니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 혹시 진욱 쌤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질문이나 아니면 앞으로 뭐 기대하는 점이나 당부의 바라는 말씀. 점이나 네, 오늘 민주주의 빅뱅론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오늘 얼굴 뵈러 왔거든요. 근데 이 강의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역시 부흥에 왔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고. 네네. 네.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한 학기 강의를 들어서 아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상을 전에 원고를 보신대요. 그리고 원고 없이 연설을 하시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이거 보통 뭐 이거 보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완전 외워가지고. 종횡무진 살아온 내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2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기 우리 줌에 접속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글을 올리셨는데 그거가 프린트가 안 돼요. 제가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질문인데요. 예상은 했지만 너무 멋진 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강의다.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 그 다음에 질문이 대통령제가 강하면 나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다. 다음 주 강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보거나 생각해 오면 질문거리가 생기는데 미리 신청한 분들에게는 강의 원고를 좀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인가요 지금? 네. 대체적으로 아주 강의 잘 들었다는 그런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여해주신 2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오프라인, 온라인 참여하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열린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